칸트, 저 이데아를 나의 주관적 알무로 만들다. 통합본, 칸트, 니들이 알기나 해? 윤필영 박사왈, 칸트 책을 수년간 읽어도 모른다. 그래,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수년을 걸쳐서 읽어도 그 책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 용어가 익숙해졌을 뿐이다. 결국 서양 철학 2500년 동안 칸트로 향하고 칸트에서 나온다는 칸트 저수지론. 근데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주에 불과하다는 화이트헤드의 근원론? 내 말과 뭐가 다른지, 누가 원조인지 헷갈리게 한다. 칸트, 비트겐슈타인처럼 철학의 커튼 뒤에 있는 것은 알 수 없다. 인간의 인식 대상은 수학, 기하학, 물리학만 알 수 있지 형이상학적 개념들은 쓸데없는 헛소리라는 것인가? 가만 보면 수학과 기하학은 개념화한 것에 불과하고 물리학의 빅뱅이란 것도 멀어져가는 빛을 보고 팽창하는 것을 좀 구체화한 것이고 그나마 납득할 만한 가설에 불과할 뿐 아닌가? 다만 딱히 반박할 추론도 없으니 어쩌랴. 확실한 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패러다임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니 결국 확실한 사물의 규명은 어렵다는 것만 확실하다. 이도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니 물질과 사고의 일치는 로고스나 이데아만큼이나 난해하다. 하물며 예수의 죽음, 부활과 영생, 하늘에 승천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따져봐야 결코 이해할 수 없거나 검증 불가능한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인간 뇌의 영역이거나 고차원적인 물리적 영역이거나 하나님의 영역일 거란 추론은 가능하겠다. 기껏해야 역사적 예수를 따져봐도 로마 역사의 기록에 있으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반면 신비적 현상을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니 0- 종교적인 영역이니 설득이 쉽지 않다. 그래, 성경의 기록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치중하지만 이도 성경의 오류나 조작설로 치부한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남겨둘 수밖에 없거나 믿음 없는 인간을 탓하는 게 전부다. 아님 관심이 없는 자연인들이나 불신자들 뿐이다. 그러면 신화나 종교문학적 표현이란 말일 텐데 이렇게 가면 기독교는 허구나 사기가 된다는 것이 계몽화된 인간의 선택지가 될 뿐이다. 이런 실제와 인식의 불일치는 결국 이성과 신앙의 도돌이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이걸로 땡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논쟁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인간만이 추구하는 커튼 뒤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여전히 커튼 뒤엔 뭔가가 보일 듯 말 듯하고 있을 듯 없을 듯한 게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이다. 이를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 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거나 물리를 잊게 하는 저 너머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인식한다는 가능성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 저 139억 년 우주거리와 인간의 누추함을 안다면 말이다. 여전히 미시적 거시적 이론들이 진행 중이지 않은가? 근데 그게 경험적 인식을 총동원해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니 미칠 노릇일 수밖에 없다. 그래, 수많은 종교가 있고 문학적 표현이 있으며 이를 경험하거나 몰입하거나 있다고 우긴다. 아니면 정치병이나 종교병에 걸려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 선동꾼이 되며 정신을 잃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현세적 인간으로 미쳐가게 된다. 차라리 물리적 영역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엄연한 실존적 물음이다. 그게 인간의 고등한 철학의 역사, 마음과 정신의 역사다. 1.5kg의 인간의 뇌의 인식 외에는 추구하지 못하는 고유한 영역이니 한편 웃기는 기적이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물음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절대자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만 확실하다. 그러니 칸트를 이해해도 결코 만족할 만한 답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칸트를 몰라도 잘 사는 자들이 많으니 말이다. 비트겐슈타인 말할 수 없는 것엔 침묵하라 는 점잖은 말이지만 다른 말론 철학 2500년 역사가 헛소리 하지마 임마 되었다니. 키읔키읔 캬. 지적 사기에 속지 마라. 뭔지 모르면서 나대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뭐 이런 거. 그렇다고 믿음 없는 자여 입 닥치고 믿어. 그러면 땡인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이 일관성이 없으니 판단 미학이라던데.
칸트도 안다고 다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테니 이건 인생을 살면 다 아는 원초적 답이다. 성경을 알아도 그대로 사는 놈이 있을까? 뭐 이런 거다. 원론적으로 잘난 놈 제대로 된 놈은 없다는 인간의 실패사가 성경의 주제가 아닌가? 신자의 믿음과 삶의 일치라면 최상이 아닐까? 맹목적 믿음은 추태를 일삼고 종교 사기인 신천지가 되기 쉽고, 이성적이면 불가지론자로 눈치만 보게 되기 쉽다. 이성적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것, 이 참 신자이고 이 세상의 기준이며 주님께 칭찬을 받지 않겠냐? 말이다. 거기에 신앙의 내용인 성경의 기독교적 가치를 드높이면 더 말할 게 없다.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게 없는 절대 실존적 신앙의 삶이다. 아, 멀도다. 저곳이 이곳에서 칸트의 선험적 이해, 사물의 삶을 개념화시킨다. 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하나가 임마누엘 칸트이다. 그가 주창한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선험적 개념이다. 가장 좋은 비유는 우리 마음속에 미리 설치된 정리 프로그램이나 틀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에 윈도우의 운영체제가 있어야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선험적이라는 말은 경험보다 앞선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경험하기 시작하기 전부 내재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나 틀과 같은, 즉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들을 때 모든 것은 언제 어디에서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인식된다. 이 시간과 공간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형식인 것과 같다. 사람이 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틀에 들어온 감각 정보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단순히 의미 없는 정보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서로 다른 사물들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속에 기본 장착된 지식 처리 시스템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개념입니다. 이 틀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혼란스러운 감각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과 같다.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 정보, 색깔, 소리, 질감 등은 마치 아무렇게나 흩뿌려진 조각들 같아 정보라 할 수 없다. 이때의 선험적 개념은 이 혼란스러운 감각 정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분류해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단순히 점, 선, 면의 나열로 보는 게 아니라 책상, 의자, 사람처럼 하나의 통일된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험적 개념들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게 하며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선험적 개념은 감각된 정보들을 객관화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장면 하나하나를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개 과정과 여러 인과관계 속에서 영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면에서 칸트는 모든 사람이 제각각 다르게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지식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모두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동일한 선험적 개념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하는 내용을 공통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런 과정들은 학습과 사회화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선험적 지식에 내재된 것을 통해 모든 사물들을 인식하고 개념화하고 사회화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면에서 이 선험적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플라톤의 저 이데아적 개념을 나의 뇌에 인식할 수 있는 선험적 판단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한다는 면에서 다른 차이가 될 수도 있겠다. 칸트의 선험적 이해, 학습과 사회화의 결과이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를 벗어나진 못한다. 하지만 인간의 선험적 개념은 이 혼란스러운 감각,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립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단순히 점, 선, 면의 나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상, 의자, 사람처럼 하나의 통일된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듯이 말이다.
이것이 바로 선험적 개념들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게 하며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선험적 개념은 감각된 정보들을 객관화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장면 하나하나를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개 과정과 여러 인과관계 속에서 영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칸트는 모든 사람이 제각각 다르게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지식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모두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동일한 선험적 개념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하는 내용을 공통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학습과 사회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칸트는 인간이 지닌 내재된 선험적 지식을 통해 모든 사물들을 인식하고 개념화하며 사회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선 이 선험적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플라톤의 저 이데아적 개념을 나의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선험적 판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인식한다는 면에서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는 역시 서양 정신사의 뿌리인 플라톤의 이데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 형이상학적 논리 말이다. 칸트, 저 진리의 원천인 이데아를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다. 칸트는 종래의 플라톤의 저 이데아의 완전한 진리를 나의 정보 감각을 통해 인지하고 뇌의 메커니즘을 통해 자기화함으로써 하나의 사실적 개념을 나에게 전하시켰다. 플라톤은 저 이데아가 중요했지만 칸트는 나에게 내재된 선험적 개념을 통해 인식된 정보를 나의 정보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아테네 학당의 그림에서 플라톤을 저 하늘을 가리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을 가리켰다는데 칸트는 이를 현대에 적용한 인물이라 하겠다.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형태로서 인간의 인식 주관과는 상관없이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종래에는 어떤 것을 안다 할 때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인 현상 세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데아를 추론하거나 영혼이 본래 알았던 것을 상기하는 방식으로 이데아에 접근한다고 보았다. 즉 진리의 원천이 저 이데아인 외부에 완벽한 실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는 플라톤처럼 외부의 객관적 이데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인식하는 주관적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되는가? 내 문제가 더 중요했다. 칸트는 플라톤이 외부의 세계에 두었던 질서와 규칙, 통일성의 원리인 이데아를 인간의 인식 판단을 통해 주관적인 내부로 끌고 들인 것이 선험적 개념이라는 것으로 보았다.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외부의 감각 경험을 받아들이지만 이 자극들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선험적인 틀과 개념들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고 조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의미 있는 현상이 되고 나의 지식이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이 진리의 원형을 외부 세계인 초월적인 이데아에 두었다. 하지만 칸트는 그 원형을 인식주관 내부의 선험적 능력으로 자기화하여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현대인의 인식 방법이 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패러다임으로 보편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진리의 중심이 외부 대상에서 인식하는 주체가 나 자신에게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분법 인식과 칸트의 선험적 내재성의 조합. 플라톤의 이데아와 칸트의 선험적 개념은 서양 철학에서 진정한 알미,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본질과 역할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벽한 본질적인 실제를 의미한다. 반면 경험하는 이 물질 세계는 이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 즉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데아는 보고 만지는 개별적인 사물들 저 너머에 존재하는 완벽한 원형이며 이상적인 형태로서 존재하는 실제라고 보았다. 둘째,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마음이나 물질 세계와는 다른 차원으로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원형이기에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플라톤에게 있어서 알미라는 지식인 에피스테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 세계의 대상들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영원히 불변하는 이데아가 반영된 이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그런데 감각적 보여지는 동굴 세계는 실제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정한 실제는 동굴 밖의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참이라고 보았다. 반면 칸트의 선험적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와는 달리 외부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주관 내부에 이미 내재된 인식의 틀, 혹은 사고의 형식이라는 어떤 경험되진 선험적 지식이 있기에 사물을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의 이데아의 저 완전성과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분유된 물질과는 연결된 듯하지만, 이데아와 현실 완전함과 불완전함이라는 엄격한 이분법적 구조를 갖는다. 반면 칸트의 선험적 개념은 감각 경험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적인 직관을 의미하며, 이는 곧 시간과 공간 혹은 인간의 오성적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어떤 것을 보거나 듣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알게 되기 때문이며, 이 시간과 공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성이나 직관이라는 감각 자료를 뇌에서 인지하고 받아들여 인식화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정체성으로 정보화되기 때문이다. 그 인식의 작용은 곧 감각 자료가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현상이 되면 오성적 감각을 통해 실체, 인과율, 통일성 등과 같은 선험적 개념들을 적용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을 형성한다. 이런 칸트의 선험적 개념은 정보를 인식하는 선험적 내재성과 외부 정보를 감각 경험을 인식하는 메커니즘으로 개념을 정보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감각된 경험이 없이는 선험적 개념은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선험적 개념이 없이는 감각 경험은 무의미한 혼돈된 그 상태이기에 정보화된 개념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칸트의 알미라는 것은 외부의 감각, 경험과 나의 선험적 개념이 상호작용하여 종합적으로 자기화로 구성된 결과물이다. 알미라는 인식 그 자체로는 사물을 알 수는 없고, 나의 선험적 개념을 통해 걸러지고 구성된 현상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플라톤의 이데아가 저 이상향의 완벽한 존재라고 보았다면, 칸트의 선험적 개념은 사물 자체를 나의 감각 정보를 통해 인식화하는 과정을 걸쳐 개념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플라톤은 객관적인 진리를 저 이데아의 외부 세계에서 찾으려 했다면, 칸트는 객관적인 지식이 가능하기 위한 나의 뇌와 인식하는 메커니즘으로 재구성된 인식 즉 주관적인 알미라는 것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